1800년 6월 28일, 조선의 창덕궁에 비통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왕의 승하 소식에 온 궁궐이 통곡으로 뒤덮였지만 대비 전만큼은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6세의 그녀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측근에게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즉시 조정을 소집하라. 선왕의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벽파의 중신들을 불러들여라.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11세의 어린 순조를 왕위에 앉히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그녀는 즉시 정조가 이룬 모든 개혁을 하나하나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이 천주교 대탄압이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천주교 신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어서 정조가 아끼던 신하들이 연이어 탄핵당했죠. 규장각의 젊은 학자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고 화성 건설은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수십 년간 기다려왔다는 듯이 정순왕후는 정조의 24년 치적을 무너뜨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속삭였죠. 대왕 대비 마마께서는 마치 원수를 갚으시는 듯 하시다 고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김씨. 한때 15세의 어린 나이로 65세 영조의 왕비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도 낳지 못한 채 46년을 궁궐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정순왕후는 정조를 그토록 미워했던 걸까요? 정조는 왜 할머니인 정순왕후를 평생 경계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순왕후는 어떻게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왕비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을까요? 그녀는 정말 역사가 말하는 대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싸운 여인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권력과 복수,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46년간 궁궐의 권력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17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조는 65세의 고령이었고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조정 신하들은 연일 영조에게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전하, 국모가 없으면 궁중의 내명부를 이끌 분이 없사옵니다. 부디 간택을 허락하소서. 영조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과인의 나이 이미 60을 넘었거늘 무슨 왕비를 다시 맞이한단 말이냐. 선왕후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신하들의 거듭된 요청에 그리고 무엇보다 궁중 내명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결국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어요. 간택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의 김안구에게는 15세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최종 후보로 선택되었죠. 김안구는 벼슬이 높지 않은 무반 출신이었지만 가문은 명문이었습니다. 김씨 소녀는 얼굴이 단정하고 성품이 조용했다고 전해져요. 1759년 6월 9일 15세의 김씨 소녀는 경운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5세, 영조는 65세였죠. 자그마치 50세 나이 차이가 나는 혼인이었어요. 어린 김씨에게 궁궐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처음 보는 높은 담장, 뜻없이 이어지는 전각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궁녀들의 시선이 그녀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가례가 치러지던 날, 영조는 어린 신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께서 새 왕비가 너무 어려 측은지심이 드신다 하셨다. 영조는 자신의 손잡벌 되는 소녀와 혼인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정순왕후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총애를 받는 데 성공했고 불과 몇 년 만에 궁중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영조는 늙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였고 어린 왕비는 그의 곁에서 권력이 무엇인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영조가 신하들과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들었고 궁중의 미묘한 파벌 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죠. 그런데 궁궐에는 이미 한 명의 강력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였죠. 영조의 아들이자 훗날 정조의 아버지가 될 그 사람 말입니다. 정순왕후가 입궁했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25세의 청년이었고 세자빈 해경궁 홍씨와의 사이에 원손 산훗날의 정조까지 두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정순왕후와 사도세자의 미묘한 긴장감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젊은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사도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반대로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어린 계모가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정순왕후는 결국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평생을 괴롭힌 가장 큰 약점이었죠. 왕비로서 왕자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이 불안감을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것일까요? 1762년 윤호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뒤주 사건이죠.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어요.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8일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순왕후는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공식 기록인 실록에는 정순왕후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등장해요.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자신의 시각에서 쓴 회고록이기 때문에 정순왕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시 궁궐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가득합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8일 동안 궁궐의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영조의 마음은 돌같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정순왕후의 행적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시 정순왕후는 18세의 젊은 왕비였고 영조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야사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순왕후가 사도세자의 광증과 비행을 영조에게 일일이 보고했다는 것이죠. 전하, 세자께서 또 궁녀를 죽였다 하옵니다. 전하, 세자께서 밤에 궁궐 밖으로 나가셨다 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세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야사는 말 그대로 공식 기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시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순왕후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해경궁 홍씨는 평생 정순왕후를 원망했다고 전해져요. 그녀는 한중록에서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대목에서 정순왕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궁궐에는 2명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1세의 원손 산훗날의 정조이었고 다른 하나는 겨우 5세였던 은원군이었죠. 어린 산은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8일간의 악몽은 평생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조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과인은 아버지가 뒤주에서 나오시기를 8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방관했다. 이 말 속에는 정순왕후를 향한 원망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트라우마는 정조의 평생을 따라다녔고 정순왕후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불신으로 이어졌어요. 정조는 할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확신했고 그 의심은 평생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깨져버린 것이죠. 사도세자 사건 이후 정순왕후의 위치는 오히려 공고해졌습니다. 사도세자라는 잠재적 위협이 사라졌고 그녀는 영조의 유일한 배우자로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반면 해경궁 홍씨와 어린 원손사는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에 시달려야 했죠. 정순왕후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52년이라는 조선 역대 최장수 왕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25세의 원손산이 조선의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는 32세였어요. 손자뻘 되는 왕을 섬기는 대왕대비가 된 것입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정순왕후에게 정면 도전과도 같았죠. 정조는 먼저 사도세자의 묘호를 올리려 했지만 조정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대신 그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혈륭원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혈륭이라는 이름에는 빛나고 융성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복권하는 것은 그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 특히 정순왕후를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정조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집요하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정순왕후는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파라 불리는 노론 강경파를 적극 후원했어요. 김종수, 심원지, 홍락성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었죠. 이들은 사도세자의 복권을 반대했고 정조의 개혁 정책을 번번이 막아섰습니다. 정순왕후는 대왕대비로서 그들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었어요. 정조와 정순왕후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하고 신진 인재들을 등용하면 정순왕후는 벽파를 동원해 그들을 견제했어요. 정조가 천주교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정순왕후는 강경 진압을 주장했죠. 정조가 노비 제도 개혁을 추진하면 정순왕후는 신중론을 펼치는 신하들을 지원했습니다. 1785년 정조는 화성건설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순왕후와 벽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권력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정조는 화성에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설치하고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수원을 제2의 수도로 만들려는 꿈을 꾸었죠. 정순왕후는 이를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조가 수원에 새로운 권력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곧 자신과 벽파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녀는 벽파 대신들을 조정 요직에 앉혀 정조를 견제했습니다. 특히 김종수는 여러 차례 영의정을 지내며 정조의 정책을 막아섰어요. 1791년 시내박해가 터졌습니다.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과 권상현이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사건이었죠. 이는 유교 국가 조선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즉시 이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어요. 조정은 술렁였고 벽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사실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정약용, 이승훈 같은 천주교 신자나 동조자들이 그의 신하 중에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순왕후와 벽파의 압박은 너무 거셌어요. 결국 정조는 윤지충과 권상현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정조는 대왕대비 전에 문안을 드리러 갈 때마다 신경전을 벌여야 했어요. 대왕대비 마마, 소손이 문안 여쭙나이다. 임금께서 요즘은 무슨 일로 바쁘신지 자주 뵙기가 어렵구나. 형식적인 예의는 갖추되 서로의 속내를 철저히 감추는 냉랭한 관계였습니다. 정조는 한 번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는 정순왕후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나는 내 아버지를 잊지 않았고 그 진실을 밝힐 것이며 아버지를 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정조는 24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정순왕후를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왕으로서 안정을 유지해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왕실이 분열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죠. 그래서 정조는 매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면서도 정순왕후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장 관계는 정조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정책을 연구했지만 정순왕후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어요.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증하소서. 지나친 근심은 몸을 해치나이다. 하지만 정조는 쉴 수 없었어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정순왕후와 벽파가 자신의 개혁을 뒤엎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1800년 6월, 정조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종기는 점점 악화되었고 정조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연일 약을 올렸지만 차도가 없었죠. 6월 28일,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조는 건강했고 화성 행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등의 종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낳았죠.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독살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순왕후와 벽파였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권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물론 정순왕후가 직접 정조를 독살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조 사후 그녀의 행동은 매우 빠르고 조직적이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듯이 말이죠.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정순왕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11세의 어린 순조를 왕위에 앉히고 자신이 수렴 청정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녀는 56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권력에 대한 욕망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죠. 수렴 청정 선포와 함께 정순왕후는 벽파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김관주를 영의정에, 심원지를 우의정에 앉혔어요. 규장각에 있던 정조의 측근들은 하나둘씩 밀려났고 벽파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시대가 다시 온 것이죠. 1801년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반년 만에 조선 역사상 최악의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신유박해였죠.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사교로 규정했습니다. 저 서양의 요사스러운 가르침이 우리 백성을 현혹하고 있다.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그녀의 명은 단호했고 벽파는 이를 충실히 실행에 옮겼어요. 가장 먼저 처형된 사람은 이승훈이었습니다. 그는 정조 시대 규장각 학사였고 조선 최초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인물이었죠. 이승훈은 문초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주를 섬길 뿐이다. 이것이 죄라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는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이어서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체포되었습니다. 정약종은 조선 최초의 한글 교리서인 주교요지를 쓴 인물이었어요. 그 역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참수되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아끼던 정약용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야 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여성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승훈의 누이 이순이, 강완숙 골룸바 등 양반 부녀자들이 신앙 때문에 처형되었어요. 조선 시대의 양반 여성을 공개 처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주저하지 않았죠. 신유박해로 인해 처형된 사람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유배를 간 사람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달했어요. 정조가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죽어간 것입니다. 천주교 탄압과 동시에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 정책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규장각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어요. 정조가 설치한 초계문신 제도는 폐지되었고 젊은 학자들은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같은 실학자들의 저술은 금서가 되었죠. 화성건설도 중단되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공들여 만들던 장용령은 해체 위기에 놓였어요. 수원을 제2의 수도로 만들려던 정조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왕께서 화성건설에 너무 많은 재정을 낭비하셨다. 이제 그만 중단하라. 서울 차별 완화 정책도 뒤집어졌습니다. 정조는 박제가, 유득공 같은 서울 출신 학자들을 적극 등용했었어요. 하지만 정순왕후 시대에는 다시 신분 차별이 강화되었습니다. 노비 제도 개혁도 중단되었죠. 정순왕후는 마치 정조의 24년 치적을 지우듯이 하나하나 개혁을 뒤엎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정조의 개혁이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조를 향한 복수였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순왕후가 이 모든 일을 매우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듯이 말이죠. 정조의 죽음은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였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조선 역사에는 정순왕후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왕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문정왕후예요. 문정왕후 역시 중종의 계비로 들어와 어린 명종을 앞세워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녀도 권력을 장악한 후 반대파를 숙청했고 불교를 다시 일으켰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 둘 다 계비였습니다. 전 왕비의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왕비가 되었죠. 둘째, 둘 다 강력한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어린 왕을 내세워 실권을 장악했어요. 셋째, 둘 다 종교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 부흥, 정순왕후는 천주교 탄압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아들 명종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어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작용한 것이죠. 반면 정순왕후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수렴청정한 순조는 정조의 아들, 즉 그녀가 평생 적대시한 사람의 손자였어요. 이 차이가 두 사람의 평가를 갈랐습니다. 문정왕후는 비록 권력욕이 강했지만 그래도 모성애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반면 정순왕후는 순전히 권력 자체를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이죠. 또 다른 비교 대상은 신정왕후입니다. 신정왕후는 헌종의 할머니로서 철종 시대에 수렴청정을 했어요. 그녀도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정순왕후만큼 부정적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신정왕후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특정 파벌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 했죠. 반면 정순왕후는 노골적으로 벽파를 지원했고 반대파를 가차없이 숙청했어요. 이런 당파성이 그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정순왕후를 권력의 화신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녀에게 권력은 생존의 수단이었고 동시에 복수의 도구였어요. 자식도 없고 친정 가문도 강력하지 않았던 그녀가 46년간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권력에 대한 집착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과연 정순왕후가 정말로 사도세자를 해쳤을까? 정조를 괴롭혔을까? 첫째, 사도세자 사건에서 정순왕후의 역할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중록은 개경궁 홍씨의 시각에서 쓴 글이에요. 당연히 정순왕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죠. 하지만 실록에는 정순왕후가 직접 사도세자를 모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당시 그녀는 18세에 불과했고 영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정순왕후의 정치적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강력한 친정 가문도 없는 그녀가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 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벽파를 선택한 것은 그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을 겁니다. 셋째, 천주교 탄압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천주교는 국가 이념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여겨졌어요. 정순왕후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정 신하들이
천주교를 탄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순왕후도 시대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15세 50세 연상의 노왕과 혼인해야 했고 계모와 의붓자식이라는 미묘한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여인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론의 근거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신유박해의 규모와 잔혹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한 것은 단순한 종교 탄압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정조 시대에는 천주교 신자가 있어도 이 정도로 대규모 학살은 없었죠. 정순왕후의 결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것은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복수로 보입니다. 규장각 축소, 화성건설 중단, 서울 차별부활 등은 나라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조의 유산을 지우려는 시도였어요. 만약 정순왕후가 정말 나라를 생각했다면 정조의 좋은 정책은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정순왕후는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조가 성인이 된 후에도 수렴청정을 계속했어요.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권력욕으로 볼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정순왕후 사후 조선의 몰락입니다. 그녀가 벽파에게 권력을 몰아준 결과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어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외척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조선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정조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정순왕후의 행동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선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나라의 몰락이었으니까요. 1805년 1월 13일, 정순왕후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오래도록 조선을 괴롭혔어요. 정순왕후의 죽음으로 수렴청정은 끝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벽파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특히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을 시작으로 안동 김씨는 60년간 조선을 지배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외척들이 실권을 장악했죠. 정조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만약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만약 정순왕후가 정조의 개혁을 지지했더라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세도 정치 시기 조선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1811년 홍경래의 난, 1862년 진주 농민봉기 등이 대표적이죠.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정순왕후의 가족들도 그녀 사후 몰락했습니다. 그녀는 친정 가문을 크게 일으키지 못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외척으로서의 권력 기반도 없었죠. 경주 김씨 가문은 정순왕후 사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순왕후가 그토록 지원한 벽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다른 파벌은 모두 밀려났습니다. 정순왕후가 심어놓은 권력 구조가 결국 벽파마저 집어삼킨 거죠. 정조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장각은 명맥만 유지했고 화성은 미완성 상태로 남았어요. 하지만 정조가 남긴 책들, 그가 장려한 학문은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을 남겼죠. 정조의 정신은 19세기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박규수, 김옥균 같은 인물들은 정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조선의 근대화를 꿈꿨어요. 비록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정조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학적 마무리 확장.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5세의 순진한 소녀였던 김씨는 어떻게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권력은 그녀를 보호해 주었지만 동시에 괴물로 만들었어요. 권력에 중독된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었고 결국 나라의 운명까지 망치고 말았죠. 둘째, 생존을 위한 선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순왕후는 살아남기 위해 벽파를 선택했고 정조와 싸웠어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생존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수백 명의 죽음과 나라의 몰락이었어요. 개인의 생존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셋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 정순왕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대부분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정순왕후가 직접 회고록을 남겼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순왕후는 악녀였지만 동시에 18세기 조선을 살아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정순왕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선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판단할 때는 여러 관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순왕후의 삶은 권력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괴할 수도 있어요. 정순왕후는 권력으로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 권력에 삼켜졌습니다. 엔딩. 1800년 그 여름, 정순왕후는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이었어요. 그녀가 세운 체제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졌고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권력의 화신,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